자,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소리 진짜 뉴스 임정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시다시피 귀한 그리고 시간이 아주 빠듯하게 바쁘신 네. 이현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우리 예. 임정석 선배님이 좀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말이죠. 네. 야, 이거 너무 구독자 수가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늘려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잘 부탁드려요. 구독 아이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저희 그 자유의 소리 진짜 뉴스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 유명하신 이현주 네. 의원님을 제가 학연을 이용해서 좀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모셨습니다. 우리 파일을 늘려야 돼. 이렇게 그 맞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네. 다 이렇게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파일을 늘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파의 문제가 뭐냐, 이 진영 논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진영 의식이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서로 다르고 또 당도 다르고 막 네. 해도 같은 진영이면 무조건 밀어줘야 돼. 네. 응?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네. 자유의 소리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탈북 방송인 줄 알았어요.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자유의 소리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하는 네. 대북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많이 많은 들었어, 분들이 어디서. 자유의 소리를 이제 탈북이나 북한과 연관을 그렇죠. 지으시는데 네네네. 저희는 대한민국의 요즘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유를 크게 한번 외쳐본다. 그리고 이 함성들을 전해본다라는 의미에서 네. 자유의 소리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네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이제 당을 탈당을 했잖아요. 예, 바른미래당.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패스트트랙 사태를 보면서 그냥 제가 사실 그걸 막으려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탈당을 했는데 탈당한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요 거의 XX 판이더만요. 정해놓은 것처럼, 네, 정해진 것처럼.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요 이런 난장판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분노합니다. 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이제 세 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포함해서요, 이 당들이 벌이고 있는 이 작태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담합, 그 다음에 알박기, 그리고 끼어팔기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네.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절차도요, 말이 안 되죠. 무슨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대로 자기들은 한다라고 하지만요, 이거를요, 이렇게 아까 제가 끼어팔기란 얘기했잖아요. 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의 법을 보면요, 각자가 조금씩 이견이 다 있어요. 동의하지 못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법을 갖다가 거기 끼워 넣어서 서로 막 이렇게 이해관계를 물려놓고는 세 개를 한꺼번에, 세계적이죠. 세 개를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만 가지고 봤으면 민주당이 미온적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만 가지고 봤으면 아마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목숨 거는 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거기다 끼어 팔기를 해가지고 담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원래 국회 절차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라는 거는 저는 너무 웃기는 게 의사결정 구조고 지배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하는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 권력의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 구조. 그다음 두 번째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건가 하는 그 두 가지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날치기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정말 비민주적인 거예요.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사보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임이고 보임이기 때문에 김관영 대표가 했던 해임은 이건 사보임이 아니고 해보임이지 사보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보임의 원칙과 취지를 위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의원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독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사보임을 그렇게 강제로 하다니. 예. 네, 정말. 페이스북에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고 계시던데요. 네, 저는 이 공수처법이 예. 왜 이렇게 여당이 집착하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 검찰개혁 좋아하시네. 예. 네? 아니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들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 아니에요. 검찰개혁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부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속는 이런 행태는 이제 우리 그만해야 돼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검찰 우리가 딱 봤을 때 검찰은 어떻게 개혁돼야 될까? 더 이상 대통령한테 줄 서지 말고 더 이상 검찰이 자기들만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힘을 막 남용하지 말고 국민들 민생과 치안에 집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검찰이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뻑하면 나와가지고 막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지들이 뭐라고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사나워. 그러면서 막 그냥 시시때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 되면 아니면 말고 엉망입니다. 엉망. 이걸 개혁하는 검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에 집중을 하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이런 정치 행위하는 거 그만하고 정치권에 줄 서고 권력에 줄 서는 거 그만하고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라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 공수처는 뭐냐? 일종의 중수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옥상옥을 만들어 갖고 검찰을 갖다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원을 수사하는 검찰 위에 검찰 또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을 처장하고 이 간부들을 갖다 사실상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지 무슨 뭡니까? 그러면 옛날에 저 왕정 시대에요. 근위대인 거예요. 근위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근위대를 어마어마한 권력을 줘서 근위대가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야말로 검찰을 자기 그냥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보면 이제 또 이 내면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제 올렸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겁나요. 겁나. 뭐 저지른 게 많은지. 지금 이제 윤석열 검사장이 사실은 그 사람이 꼭 무슨 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조직의 생리에 맞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 이제 적폐청사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편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그 측근들하고 저지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만둘 때쯤,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저 칼이 나를 향해서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보험을 들려면 어찌해야 되냐? 미리 공수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삐끗하면 너도 조질 수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주 제가 볼 때 추악합니다. 추악해. 조금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결국 이게 토사구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딱 그겁니다. 검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내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된다고 내 말 안 들어? 뭐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꼭두각시 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자기만 생각을 하는데요.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응? 이제 죽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웃기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260석 하고 100년씩 하겠다라는 그 꿈을 갖다가 정말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나중에 자기들이요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공수처법을 왜 통과시켰을까 이러면서 그죠? 뒤통수로 부메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근데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최소한 한 앞으로 5년 정도는 문제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이제 헌법재판소를 장악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탄핵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그것도 탄핵 보험으로 헌재를 저렇게 무리하게 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전 이 헌재 무용론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헌재. 그래서 탄핵 재판 같은 거는 이제 헌재가 하지 말고 국회 상원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차라리 200명, 100명 이렇게 하든가 뭐 양원제로. 그래서 양원제하고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이게 맞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정치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위헌법률 심사는 대법원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으로서 지긋하게 연륜이 쌓인 사람이 위헌법률 심사를 해야지. 사실은 지금 보면 제가 보면 가짜지도 않는 게 이 헌재 재판관 나온 사람들 보면 솔직히 법관의 경력으로 보면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던데요. 보니까. 네,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하니까 말이지 솔직히 저보고 많이 헌법재판하라 그러면 좀 못합니다. 네? 아니 그거는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법관으로서 오만 재판 다 해봐야 돼요. 우리가 법관이라는 건 진짜 연륜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리 옛날에 그런 대법관들 많았잖아요. 많으셨죠. 왜 이래 됐냐. 나라가 뭔가 이건요 정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이 지금 현재 이제 뭐 일단 패스트트랙에 개정이 통과를 했지만은 225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28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는 또 여당의 또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떨어지면 나중에 딴 데 무슨 공사 사장 자리 줄 수도 있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낙하산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명 투표라서요 딱 찍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당제가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제 딱 그때쯤 되면 아마 공천식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협박을 하겠죠. 야, 날 떨어뜨려? 나 당 차리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해갖고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 질서가.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상황은 어쨌든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저렇게 4대1로 해서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구도가 어떻게 그다음 그 사이에 어떤 다크호스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안정한 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 그래서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헌법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지킬 것인가.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 구도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상태. 원칙을 지키자. 네, 그렇죠. 원칙을 지키고 가다 보면 어떤 바람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에 또 뭐 몸을 담그셨고 직접 또 만드신 주역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합류한 손학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계기 주인이 돼 있는 상태죠. 자, 먼저 오늘 그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그 최고위원회의에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두 사람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최고위원 2명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바른미래당 당은 23조 4항에 보면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고 지금 이 과정에서 오늘은 4명이 관례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최고위에
이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네. 하면서 기존의 7분의 최고위원 중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그리고 김수민 최고위원 4분께서 원천 무효다라는 그 연판장을 돌리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뭐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분 요새 보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사실은 제가 찌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찌질하다는 말은 너무 약했다. 네. 요즘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예. 조금 표준어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온갖 얘기 다 나와요. 네.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근데 포기하셨나 봐요. 예. 자기 어떤 관리 같은 거는. 그래서 그냥 배째라 앞면 예. 까고 그냥 쭉 간다 이런 예.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연세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 너무 오래 하셨나 아주 제가 보면서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하면서 닳고 닳아가지고 마지막에 망가지는 전형적인 정치인인 것 같고요. 뭐 원칙이고 나발이고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오로지 뭔가 지금 뭐 약을 잡수셨는데 무슨 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이제 마지막 이게 나의 정치 생명의 마지막이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들부들 나의 정치 최후의 생명의 발악. 마지막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건 저는 제가 볼 때 당연히 이제 무효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무효라고 해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겠죠. 네. 그러면 또 무효되고 다시 또 하고 네. 그런 아주 정말 치졸하고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할 거다 이 사람은. 네. 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 뭐 가리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주승용하고 문병호인데요. 네. 저는 뭐 문병호는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손학규 이렇게 해갖고 요 사태를 벌인 손학규 뒤에 배후의 세력들이 네. 문병호를 비롯해서 이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떨어져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데 실제는 전대협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운동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손학규 이렇게 합류하면서 운동권 세력들이 바른미래당에 따라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아닌 척했지만 결국 이 운동권들은 우파로 올 수 없는구나.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체제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구나. 자유가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요즘에 이렇게 행태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친문들하고 싸워서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역시 그 운동권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주승용 부의장이 왜 이렇게 하나? 저는 아니 부의장이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왜 지명직 최고위원 이것도 뭐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싶은데 하나는 부의장 될 때 빚을 졌든지 그죠? 부의장 원래 그 정병국 의원하고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관영이 많이 밀어주면서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뒤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최고위원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민평당하고의 합당까지 해서 어떤 큰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약을 먹었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손학규와 김관영은 이미 약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드신 약이 뭐냐? 아마도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민평당하고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한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당이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 합의 300석 중에서 몇 석 이상을 우리가 확보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우파 내지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고 보니까 이 운동권이 이거 이번에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버려야 될 타이밍이 오면 냉혹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현주님의 탈당을 하기 전에 사전 모의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는데 네. 이것도 역시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었다.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찌질하다라는 게 듣기 싫지만 그 표준어고 그렇죠.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많이 쓰는 표준어죠. 그 일종의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징계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징계하는 집단은 그 파쇼 그렇죠. 집단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주의 정도도 아니고 이 당원권 정지가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것이 처벌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행보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석이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당원권 정지가 나왔을까 했을 때 제가 이미 그걸 간파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점이에요. 시점.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됐어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참 지난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문제를 삼자마자 처리를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동료를 문제 삼을 때는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되잖아 이게. 그러면요 시간을 끌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을 싸우다 마지막에 조용히 처리하거든. 보통 그래요. 근데 그때 얘기 나오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 강행하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사천리 처리하는 거는 패스트트랙을 위한 거다. 그래서 제가 바른정당계나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을 끌어야 된다. 최소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도 또 역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더라고. 뭐 주의점 나오겠지. 설마.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들은 미리부터 다 기획하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국당이나 이렇게 이쪽 우파의 정치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별로 안 해보셨나 봐. 민주당의 문바들은요. 친문들이나 이 친노들은요. 밥 먹듯이 해요. 이 짓들을. 이 짓거리들을. 그 기억하십니까? 그 김종인 대표 쫓아낸 거? 축출할 때. 그때 말이에요. 아주 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과정이 진행됐는데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민주당 살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탁탁탁탁탁탁 언론에 플레이하면서 갑자기 그 비례대표 셀프 공천한 아주 정말 그 뻔뻔한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그렇게 쳐내버렸잖아요. 그 과정이 정신이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당대회 할 때도 추미애가 대표 당선될 때도요. 그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유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고 광주는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고요. 고창인가? 그래가지고 이 호남 향후의 쪽이 이 사람을 밀고 이 사람이 1등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비주류거든요. 그래서 추미애를 내세운 다음에 이 사람을 예선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그 탈락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 표를 나눠 가지는 김상곤 교육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광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딱 집어넣어 놓고 갑자기 부추겨가지고 출마를 시켰어요. 이 사람한테 친노들이 자기들이 이 사람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이 사람 캠프에 친노들이 다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노들이요 몸만 가 있고요. 밤에는요 추미애 캠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의 모의와 이런 뻔뻔스러운 작태를 너무나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야 정말 이 우파는 이런 걸 못 읽는구나. 너무 순진하다. 그래서 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나 그 좌파들 같으면 어떻게 했냐? 네. 바른미래당 의원들 다 한 명 한 명 포섭해가지고요. 네. 특히 그 비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한테 분명히 공천 준다고 그럼 한국당이 통합해서 공천 주자. 네. 공천 주겠다. 네. 이렇게 막 하면서 설득하고 나중에 가서 상황 변경돼 갖고 경선해라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 관리를 해가지고 부결시켰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제가 보니까 여기는 대학생인데 여기 초등학생이야 거의. 응?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요새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는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야 될 건데 경험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손학규 대표는 그래서 뭔가 그 약을 드셨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다 짠 거고 아마 제가 볼 때 그 이낙연하고 손학규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낙연 총리가 손학규의 측근이었습니다. 밑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대선을 꿈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과연 친문들이 시켜줄까? 안 시켜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호남이죠, 호남. 그러면 호남에서 지금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이 떨거지들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선 주자가 있어야 돼요. 이낙연을 내세울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낙연을 내세우면 이낙연 누구 말을 듣냐? 손학규 말을 듣죠. 그 다음에 박지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뭔가 만들면서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낙연이 이제 민주당에 있으면서 호남 이걸로 이렇게 가면서 연정하는 구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낙연 총리하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노골적으로 자기가 대선 주자라는 걸 인식시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대선 주자 감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뭐 잘 활용하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탈당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남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네. 왜 다른 건 안 물어보세요? 예? 뭘 여쭤봐요? 뭐가 궁금하세요? 일단 탈당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남은 얘기? 아니 뭐 그냥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런 거였잖아요.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운동권이나 이런 정말 체제를 부인하고 나라를 부정하는 이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자. 그런데 지금의 보수 정당, 즉 한국당 가지고 뭔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뛰어넘거나 혹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정치판에서 키맨이 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뛰어넘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가 그 유승민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또 저도 견제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막 헝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학규 데리고 들어오고 대표시키고 주승용 데리고 들어오고 뭐 누구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어렵더라도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초심에 충실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눈앞에 자잘한 욕심 이현주를 견제해야지 유승민을 견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갔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는 길을 정말 가야 되겠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자, 너무 우리 딱딱한 얘기만 했으니까 우리 이 의원님과 저는 사실은 그 서울대 불문과 출신의 같은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그 인연으로 제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아직 지금 불문과 졸업하셨는데 불어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멈췄어요. 학교 다닐 때 불어를 열심히 하셨나요?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1학년 때까지는 한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3학년부터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사바 뭐 이런 거 사바 비안 맥시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불어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저 임정석 위원장님은 저 불어 잘 하시죠? 저는 뭐 이 전공을 졸업을 하면서 전공을 불문에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까먹었는데 뭐 딱 하나는 남겨놓은 게 샹송 하나는 아직 부를 수 있는. 불러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네, 불러보세요. 네. 방당 그주 도메, 방당 그주 레베, 레세 기송 트르네, 일레 트로따.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조르지 무스타키라는 분이 불렀던 일레 트로따를 너무 늦었네 라는 노래인데요. 아니 우리 남편이랑 제가 파리를 여행을 갔어요. 결혼을 하고. 근데 우리 남편 내가 불문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간판을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이야? 뭐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저한테 막 이거는 어떤 거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영어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식사는 하셨습니까? 했죠. 또 영어 메뉴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한테 불어로 물어보지 마. 내가 차라리 영어로 하자.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30년 전에 우리 이 의원님 뵀을 때 정치하실 분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시고 어떤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정치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저 되게 이제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막 이렇게 정치 그다음에 권력 정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소시민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이랑 그리고 여행도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죠. 어머니 편찮으시고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사업 실패를 하셨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고생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도 얻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엄마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서 우리 몰랐어요. 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막 다들 알바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하시니까 몰랐는데 그냥 몸이 약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 병 암으로도 번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인생의 회의가 생기죠.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욕망을 쫓아서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건강한 자본주의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그 삶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또 가족하고 또 잘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까지 하게 된 거죠.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던 찰나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정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인재영입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이미지를 아마 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반시장적인 줄 몰랐어요. 또 실제로 몰랐던 정도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었으니까. 그냥
박근혜, 그러니까 MB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한 걸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얘기도 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특혜를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자유주의자로서 공감을 했고, 또 더군다나 뭐 그때 무슨 민간인 사찰 건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사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일종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그냥 미국 민주당 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그때 나중에 운동권들이 막 다시 들어오더라고. 나갔던 운동권들이 막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반체제 세력이네, 이 핵심들은. 이걸 이제 깨닫고 제가 이걸 나는 알리고 그 다음에 막아야 되겠다 해서 탈당까지 한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 뭐 이조 말 조선시대 말에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 운동권 세력들이. 너무 비슷하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는 개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요. 정말 지금 하는 거 보면 민족 하면서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 걸 딱 보면 정말 조선 말기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고립된 외교. 그렇죠. 근데 걱정스럽고, 이렇게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일본이 그때 이 구한 말 때도 사실은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영일 동맹이라든지 여러 동맹을 맺어가면서 사실 초반에 이제 이 한일 합방할 때 일본의 외교력에 의해서 사실 조선을 지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것을 방어할 만한 외교적 그 말빨이라든가 위상이 안 됐던 거죠. 힘도 없었고 그다음 인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일합방 그 조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했지만 그냥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평화가 중요하다. 그죠? 평화가 중요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 똑같죠. 국민들한테 평화가 중요하다. 근데 어떤 평화냐가 중요한 거죠. 굴복한 평화가, 항복하면 평화가 있죠. 그렇죠. 항복하면 손 들어버리면 노예 항복 이런 거겠죠. 노예가 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 얘기하는데, 저놈은 상대방 우리를 핵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합시다 하면서 다 넙죽 엎드리면 그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는 게,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남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전쟁을 했던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은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이라서 봐주고 미국은 다른 민족이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겨냥을 한다, 전쟁의 대상이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라는 게 뭐냐, 상호간에 한쪽이 침략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대응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맹이라는 게. 그럼 미국이 침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침략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맹을 부인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핵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침략을 해서 수백만 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또 막 부상당하고 피난 가고 실종되고 이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우리가 옛날에 북한 그 남침했을 때의 그 피폐한 생활상을 우리
우파에서 그동안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리기만 해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아니 저도 사실은 저만 해도 그런 걸 그렇게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책 보고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19세기 말에 저희가 이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면서 척화 우리만 방어하고 있다가 큰일이에요. 저희가 뭐 한일 그 합방을 당했던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걱정하시는 비슷한 분들이 상황 많으시더라고요. 가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도 제가 이현주 TV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또 붕괴될 조짐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네, 북한 정권이. 예. 물론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흔들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어떤 유사시가 되면 어떠한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인데 그런데 중국은 현재 미국한테 어쨌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경제 때문에. 그럼 결국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믿을 수 있냐? 우리는 그냥 꼽사리 끼는 정도고요. 제가 볼 때 상당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일본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일본과 카스라 데프타 조약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본에 합병되는 것을 미국이 용인했던 것처럼 그럼요. 그런 상황들이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과거의 일제강점기를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잊지 말고 마음속에 딱 담아두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굴욕적 상황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철저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철저히 우호적 관계로 아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거지 잊지 말자고 해갖고 힘도 없으면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싸움을 하면 어쨌든 우리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덩치 이만한 놈들이 몇 명이나 있어 우리 앞에. 그리고 지들끼리 친해.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그마한 사람이 이제 잼만 날리는 거야. 막 까불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요. 지금 뭐 하는 거니? 하다가 그냥 턱 쳐버려요. 뒤로 발라당 날려 그건 빠지는 죽는 거죠. 거예요, 죽는 거. 그건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놈이 우리 옆에 붙어 있어. 그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골치 아프죠. 배짜라에 깡패에.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우리가 막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그 옆에서 또 엉터리 짓 하는데 막 그 편들어주고 이러고 있다고. 뭐 때문에 편들어주냐고요. 나쁜 짓 하면 우리도 같이 한패 돼가지고 그렇죠. 딱 혼내야죠. 응?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민족이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니고요. 민족보다 우리의 가치와 번영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과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진지해졌어. 진지해졌네요. 또 다시 우리 좀 재밌고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요새 너무 나라 없어만. 한간에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아주 센 여자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본인이 평가하는 이현주가 보는 이현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요. 글쎄요. 우리 남편은 저를 센 여자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애교가 많으신가요, 혹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니고요. 우리 아들은 이제 저보고 엄마 너무 남자 같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머리 좀 길러보라고. 왜 갈수록 머리가 짧아지냐고. 그러시네요. 그러는데. 항상 좀 짧으셨죠? 길게 머리를 해보신 적 결혼할 있어요? 때쯤에 긴 머리로 했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부터 귀찮아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짧은 머리 됐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남자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 그 긴 머리에 이렇게 그 영화의 하이디 같은 파마한 긴 머리 하늘 안에 이런 저를 보는 게 둘의 꿈이에요. 한번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은 있으세요? 언젠가는? 이제 그러다가 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제 캐릭터를 제 스스로 생각하자면 저는 강한 엄마? 강한 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할 때도
그 대한민국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네, 앞으로 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져야지. 네.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 안 죽게 살게 해야지. 그러려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억척스러워야 돼. 억척스러워야 돼. 그래서 저런 쓰잘데기 없는 평화를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애들을 갖다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엉터리 얘기나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저런 놈들을 강한 엄마들이 딱 나와가지고 딱 그냥 딱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의 소리 진짜 뉴스는 젊은 구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젊은 보수 네. 구독자들께 혹시 네. 이현주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는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많이 신세를 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저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지만 지금 참 힘들게 살고 있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태국은 아니, 독립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참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도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정말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싶을 때도 있겠지만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비교적 저는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이 희생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 스스로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젊은이들의 어떤 앞을 막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지금 50대 운동권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은 하늘 위에서 군림하면서 니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가 돈 나눠줄 테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유는요. 스스로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있잖아요. 내가 니네들을 매개 살릴 테니까 니네는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우리 시키는 대로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데 굴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제 젊은 편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 쳐내가면서 그래서 쓰러뜨려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소속의 국회의원 네.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아니 뭐 그 말씀이 되게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네. 굉장히 항상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정치는 혼돈의 시대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길을 잃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선 이 촛불을 이용해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한술 더 떠서 10배, 100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 훨씬 더 마음에 안 드니까 불공정하고 특권화되고 이런 게 난무하는데 뻔뻔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 근데 내가 무슨 어떤 당이 중요해서 그 당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당을 떠나면 안 되고 이 당이 잘 돼야 되니까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 우리 자유, 그 다음에 혁신된 대한민국, 발전된 대한민국. 그래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떤 당이든 어떤 이런 내 개인의 뭐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전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젊은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뉴미디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뉴미디어 파티도 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책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책. 그거 5월 달에 나올 건데 5월 말에. 네.
그것도 이제 발간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면서 당분간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 난국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길을 국민들과 함께 당분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현주 의원님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한 가지 더는 네. 이제 저희는 우리 뭐 어쨌든 오래 볼 테니까 네. 언젠가 이현주 의원님께서 네. 머리를 길게 기르시고 네. 파마를 하시고 하이디처럼 하늘하는 하이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번 기대해보고 언젠가는 네, 좀 더 늙기 전에 해야 될 텐데 할머니가 그러면 좀 많이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고 그날 보면은 여러분들께 그 저의 느낌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이현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고맙습니다.